이 영화를 처음 봤던 그날 그 극장이 생각납니다. 크레딧이 오르는 스크린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성호를 그었습니다. 분명 그건 2021년 영화를 보며 겪은 가장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토록 세속적인 공간 앞에서 엄숙하게 긋는 성호라뇨.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성과 세속, 문명과 야만, 승천과 타락, 그리고 기적과 광기는 세계 속에서 딱 잘라 이분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폴 버호벤이 지금껏 그려온 영화 세계처럼 일순 모든 게 모호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시네마로 스크린에 담긴 2시간이 지난 후 제가 화답할 수 있는 반응은 거친 탄성뿐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무려 야외 상영을 하며 큰 논란이 되었던 영화 베네데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초대 앞에서 십자고상을 마주보고 위스키 잔을 홀짝이면서 인사드립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영화 베네데타의 감독은 폴 버호벤입니다. 사실 할리우드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감독이라고는 해도 2020년대의 한국 관객들에게 그리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감독입니다. 네덜란드, 할리우드, 프랑스 세 국가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감독이자 어찌 보면 오늘날 현역으로 활동하는 가장 특이한 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는 참 이상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1938년생의 네덜란드인인 그는 자국에서 서바이벌 런, 포스맨 등의 영화를 연출한 후 미국 영화계의 주목을 받아 할리우드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아그네스의 피를 연출하며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평단에서 호응을 받으며 할리우드 입봉작을 준수하게 마무리했고 로보캅, 토탈 리콜, 원초적 본능 등을 연달아 대흥행시키며 대중성과 작가주의적 성향을 모두 갖춘 거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네 작품 모두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묘사를 거침없이 드러내며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 문제작 소리를 듣는 것 역시 공통점인데요. 사실 섹슈얼리티를 활용해서 복잡한 맥락의 서사와 주제의식을 흩뿌리듯 혼란스럽게 던져주는 오늘날 그의 독특한 연출 방식은 이때부터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95년 쇼걸과 97년 스타쉽 트루퍼스의 흥행 참패 이후 그의 할리우드 커리어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비록 앞에 두 영화는 21세기 들어서 비평적으로 재평가받았지만 2000년 개봉한 투명인간 이야기를 다룬 할로우맨은 흥행과 비평 양쪽에서 모두 뼈아픈 성적표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교롭게도 정확히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그의 할리우드 커리어는 마무리가 되죠. 버호벤 본인은 할리우드를 떠난 이유가 제작사의 제약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탓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그의 커리어가 맞은 제3의 전성기를 보면 그의 판단이 옳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2006년 블랙북, 2012년 트릭을 연출하며 호시탐탐 재기를 노립니다. 그리고 2016년 처음으로 연출한 프랑스어 영화 엘르로 다시 비평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 한 명으로 올라섭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로보캅, 토탈 리콜은 알았어도 당시 20대가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영화도 잘 몰랐던 제게 폴 버호벤은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르 한편으로 저는 그의 영화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엘르는 도발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주제의식을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놀라울 정도로 섬뜩하게 묘사합니다. 그렇게 엘르의 파격적 이미지에 매혹되고 5년, 드디어 이 영화가 세계에 공개됩니다. 17세기 수녀원 실화를 바탕으로 기적과 환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베네데타. 간 영화에 눈을 뜬 시네필이었던 당시의 제게 2016년부터 이 영화의 개봉까지 5년간은 과언 조금 보태서 이 완벽한 영화를 온전히 느끼기 위한 눈을 기르는 과정이었다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화였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감독 폴 버호벤 이야기를 자꾸만 들어놓았던 이유는 베네데타의 진가는 그의 연출 스타일과 문제작 전문이라는 칭호가 붙어도 모자람이 없는 독특한 커리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이번 영화에서 드러내는 모호함에 대한 연출 방식이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는 모호함을 통해서 세계를 환기시키는 연출은 어찌 보면 폴 버호벤의 장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던 80년대부터 이런 시도를 영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왔고요. 80년대 대표작인 로보캅은 프로그램화된 로봇과 결합하여 사이보그가 된 머피가 과연 인간인가 하는 모호함을 통해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90년대 첫 영화인 토탈 리콜에서는 영화 속 퀘이드의 경험이 현실인지 리콜된 이식기억인지를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요. 원초적 본능은 또 어떤가요?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캐서린을 유력 용의자로 조명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 역시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모호함을 선사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진실의 세계 저편에 있는 우리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읽힐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베네데타는 어떨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영화는 기적과 신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제 탓에 이 영화를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정신과 절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베네데타는 그런 형이상학적 존재론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 작품이며 때문에 지극히 형이하학적 맥락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방금 언급한 버호벤의 모호함에 대한 연출이고요. 앞선 3편의 영화에서 20세기 후반의 버호벤이 모호함을 통해 윤리, 존재, 인식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다면 2021년의 버호벤은 같은 연출 방식을 이용하되 2016년 엘르에서 논한 성과 야만이라는 주제의식을 확장하여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때문에 베네데타에게 벌어진 사건이 기적인지 광기인지, 작중 그려지는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신성인지 불경인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화의 논점은 형이상학적 존재가 현실을 살아가는 형이하학적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 것에 맞춰져요.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캐릭터성을 논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전수녀 원장 펠리시타부터요. 초반부 지참금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그는 애당초 신앙심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어린 베네데타가 성모상에 깔리고도 다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자 기적 같은 사건은 골칫거리일 뿐이라는 맥락으로 회의한 점에서 그런 성격이 드러나죠.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교를 수단으로만 대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베네데타의 성은 사건이 일어나고 신비주의적 체험을 이유로 베네데타가 새 수녀 원장에 임명되며 페샤가 성지 취급을 받게 되자 출세를 위한 정치 싸움에 이용하기 위해 그의 기적을 긍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딸을 잃게 되고 복수심에 빠진 그는 베네데타를 교회 재판에 고발합니다. 이런 면모는 신성 등의 형이상학적 개념 역시 그저 인간의 출세욕이나 악의를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패스트 발병 이후 방향을 돌려 베네데타가 아닌 교회 자체를 행하는 그의 분노를, 끝내 스스로 불길에 자신을 던지는 그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서늘한 소름을 느끼게 되죠. 이런 펠리시타의 캐릭터성은 교황대사와 주임신부, 그 외 가톨릭 성직자들의 면모에서 보다 확장되어 드러납니다. 펠리시타가 신앙심이 부재한 자로 인해 이용되는 신성이란 주제의식을 드러냈다면 이들은 반대로 자신들의 전통을 신성 그 자체로 진심으로 믿는 이들이 행하는 기적과 광기의 외줄타기 같은 면모를 드러냅니다. 또한 교회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베네데타를 화형시키려는 교황대사, 혹은 주교가 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공인된 사건으로 공표하려는 페샤 주임 신부의 모습을 통해 우린 이들 역시 펠리시타만큼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얼마든 믿음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임을 알게 됩니다. 영화는 후반부 패스트의 유행이라는 흐름을 통해서 이런 그들의 얄팍한 신앙심 역시 인류가 손쓸 수 없는 재난 앞에서는 무기력해짐을 신랄하게 조롱합니다. 패스트로 죽기 전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교황대사에게 도움을 내미는 해당 지역 주임 신부의 모습이 이를 잘 드러내죠. 또한 바르톨로메아를 자백시키기 위한 성고문은 신성한 것으로, 반면 바르톨로메아와 베네데타의 동성애는 신성모독을 비롯한 불경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중잣대는 이들이 논하는 신성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위태로운 것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편 바르톨로메아는 그리스도교 세계관의 이분법과는 달리 딱 잘라 나눠질 수는 없는 신성과 불경, 문명과 야만 등의 개념으로부터 금기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비로소 근본적인 질문을 내뱉을 수 있다는 오랜 격언처럼 그리스도교적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가 거의 없는 바르톨로메아이기에 할 수 있는 질문인 셈이죠. 사랑하는 이와의 성관계를 위해 성모상 아래를 깎아 딜도를 만드는 모습에서 이런 면모가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영화는 그런 그를 통해서 만약 성은이 조작이라 가정한다면 자해하는 이는 성녀가, 사랑하는 이는 창녀가 되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네데타를 살펴봅시다. 영화의 제목이자 주인공인 그는 작중 버호벤이 논하고자 하는 모호함을 의인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성녀로 추앙받다가 창녀로 매도당하는 그이지만 그는 사실 스스로도 자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인지 그저 광기에 휩싸인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실 주님의 뜻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 주님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죠. 이런 베네데타를 통해서 버호벤은 관객들에게 절대자를 상정하는 것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마지막 시퀀스에서 화형 선고로부터의 탈출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고 모진 취급을 감수하면서도 평생을 수녀원에서 사는 그의 모습, 거기에 더해 예언대로 그의 존재 탓인지는 알 수 없으나 페샤에는 전염병이 돌지 않았다는 서술은 인류 문명이 행하고 있는 모든 전통과 믿음이 올바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게 합니다. 잔혹하기까지 할 정도로 기막힌 여운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베네데타는 기독교적 관념처럼 딱 잘라 이분될 수 없는 모호한 현실이란 개념을 환기시키면서 대비되고 상충되는 두 요소들, 예컨대 기적과 광기, 승천과 타락, 문명과 야만, 신성과 세속 같은 요소들의 이분 지점이 어딘지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은가 하는 불경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가 개봉할 당시 신성모독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것도 이해가 되는 지점이죠. 그러나 떡하니 눈앞에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화가 신성모독적이라는 비판에 버호벤이 실화를 다룬 영화에서 신성모독 얘기를 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일 테고요. 이 모호하고 이분법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세계는 어쨌거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며 눈앞에 떡하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의 단면을 도려낸 일이 신성모독이라면 그건 오히려 신성 쪽이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학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어 중에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족이란 개념은 상상되었을지언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것은 아닌 탓이에요. 그리스도교적 맥락의 신에 대한 개념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우주 외부에 실제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그로 인해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베네데타는 신성이나 기적 따위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 묻는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이니 신성이니 하는 이름으로 행해져 온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쓴웃음이 지어지면서도 섬뜩하게 조소를 날리는 영화일 따름이죠. 성모상의 아래를 깎아 만든 딜도처럼 기적과 광기란 이분 불가능한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기에 그중 어느 한쪽을 적확하게 구분하기는 불가능하죠. 버호벤은 그러한 경계선의 모호함을 외주를 타는 고개사 마냥 현란하게 연출해냅니다. 블록버스터 액션과 스릴러의 최전방에 서 있던 할리우드 오락 영화의 기수가 정확히 같은 애티튜드를 통해서 이토록 탁월한 고찰이 담긴 시네마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저는 베네데타를 보고서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스탠리 큐브릭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요. 오늘도 문제적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